결국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게 생겼습니다. 6.25 전쟁 이후 단 2번 있었던 마이너스 성장이 올해 재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저금리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리는 내용의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 하느니 바라보는 우리 경제 상황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여기에 해결책은 또 뭘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하는 금통위의 금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연 0.5%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죠. 사실 시장이 예상했던 거의 그대로였는데 이 기준금리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걸쳐 0.75% 전격적으로 인하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네.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자율을 내리자니 지금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다시 생길 수가 있고 네. 한미 간 금리차가 낮아져서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고 또 금리를 올리자니 코로나 사태가 더 확대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금리를 0.5% 수준에서 맞추는 것이 가장 한국은행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주열 총재의 입이었습니다. 이게 꽤나 선명한 어조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관련해서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를 0.5%에 고정시키는 것은 거의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부분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밝힌 부분이었습니다. 질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앞으로 더 경제가 악화되면은 금리를 내릴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0.5%라는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우리나라의 하한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실효하한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등장했었죠. 우리가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하한에 왔다고 보여지지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분명히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정부를 도울 방법 중에 하나가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사줄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줄 용의가 있다는 말까지 상당히 전향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채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애초에 국고채는 지금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고채 인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상당히 사고 있고요. 그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팔리지 않을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안 좋아지면은 국고채가 팔리지 않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럴 경우 일본과 같이 아베노믹스에서 한 것과 같이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사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니 소위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0%대 기준금리 저희가 이걸 놓고 이제 제로금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시작이 된 게 지난 3월 17일부터입니다. 거의 만 6개월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 저금리의 영향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초저금리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없지는 않았죠. 맞습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전격적으로 많이 공급을 하면서 많은 기업이나 가게가 경제 어려움으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에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버블도 형성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특히 주식시장에 있어서 20, 30대 젊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모습은 이전에 없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이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 B2 뭐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상당히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새로 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물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이전에 있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네. 미국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커지고 버블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이자가 싸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해석인데 결국은 이게 다 빚 갚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 건전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잠깐 부동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면 뭐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든 기업을 살리는 데 돈이 쓰이는 거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 이 부동산 시장에 더 추가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고정하고 또 확장적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결정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M2 즉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자산을 합친 게 지금 1,500조가 넘었고 작년에 비해서 거의 8% 이상 증가를 했고 역사상 가장 큰 물량이고 가장 큰 증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가게나 투자자들의 생태를 보면 돈을 더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금이나 투자를 해서 그 고이익을 더 높은 이익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시중에 더 많이 풀린 통화량이 말씀드린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자산 시장,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버블이 얼마나 오래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한국은행이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금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성장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 금통위에서 나온 게 마이너스 1.3%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전망이 마이너스 0.2%였으니까 뭐 한 번에 1%포인트 넘게 더 떨어진 건데 자, 그러면 한은의 시각을 봤을 때 이제 3분기 우리 경제 V자 반등은 없다고 보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 정부 쪽에서는 사실 6월까지 소비와 투자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3분기 반등, 즉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반등을 하려면 지금이 8월 말이니까 다음 달 9월에 한 달 만에 성장률이 뛰거나 소비가 급격히 늘어야 된다는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그 정부가 역점 사업을 두었던 여러 재정 지출의 효과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V자 반등을 불가능할 것 같고 애초 한국은행이 5월에 전망했던 마이너스 0.2% 경제 성장도 상당히 너무 정확하지 않은 지금 와서 보면 예. 성장률이었지만 그때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3분기 안에 끝난다는 강한 가정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 V자 반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 5월에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0.2%라는 수치 하나만 제시했던 게 아니었죠. 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다 해서 뭐 낙관, 기본, 비관 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제시를 했었는데 원래라면 낙관 쪽에 가까운 전망치가 나왔다면 이제는 딱 기본 전망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마이너스 1.3%가 당시 기본 전망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올해 우리 경쟁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그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의 그 낙관, 기본, 비관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얼마나 넓게 퍼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기본 가정에서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을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1.4%로 한 그 기본 가정이 올해 3분기 말까지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된다는 가정을 하고 추출한 경제 성장률입니다. 예. 하지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내년 초까지 가면은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올해를 넘겨서 내년까지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2.2% 경제 성장이 더 현실성 있는 올해 성장률 예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기존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백신이 연말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경제적인 해결책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대표적인 지금 코로나19 극복의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역시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뭐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이 된 것도 똑같고 그 논의의 양상도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거의 똑같아요. 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맞느냐,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게 다시 지금 쟁점이 됐는데 교수님 의견은 일단 어떠십니까? 제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지원 액수를 좀 늘리는 게 더 옳은 정책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우리나라 경기 하락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속도를 늦춘 것은 사실입니다.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많지만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 늘어나면서 증가하면서 이 재난지원금이 다시 지급할 수도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미국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업과 소비자들을 추적 조사를 하였더니 고소득층은 거의 소비를 늘리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은 거의 재난지원금 받은 액수의 80% 이상을 소비를 하였는데요. 그 말은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의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였을 때 소비 진작 효과가 크고 그들에 대한 도움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떠나서 애초에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극심한 이 상황에서 나가서 소비를 하시라는 의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좀 엇박자인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면 그게 소비나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경제 활동이 더 못하게 되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 못하게 되니까 지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늘어났고 배달 비즈니스도 굉장히 늘어났고 또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늘어나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재난지원금이 소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속적인 소비 증가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근본적으로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게 선별 지급이든 전 국민 지급이든 어쨌든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고 이거는 결국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해야 하는 추경은 전부 다 그 국가 빚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 빚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 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올해 그 속도가 더 빨라진 거는 사실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2019년까지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경제 정책도 있지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재정 지출과 세금 수입을 잘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어느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일본보다도 높고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2017년에 정부의 부채가 GDP 대비 36%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44% 정도로 8%가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맞는 정책이지만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해서 정부의 과도한 빚 증가에 대해서도 항상 경종을 울리면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게 맞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